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지혜입니다. 생생한 시사법률 토크쇼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화끈한 썰을 풀어나갈 저의 파트너 송득범 변호사님 자리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들 시사법률 토크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첨예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 등장을 했는데요. 비동의 강간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이자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아요. 송득범 변호사님과 함께 법률적으로 어떤 쟁점 담고 있는지 좀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소식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데일리 탑 이슈 하지 말라고 소리쳤는데 중간간 20대 무죄? 천지인에서는요. 누가 사토시인가? 몰카된 아파트 거실 월패드, 투입 방정 2천억 원대 소송당한 머스크를 주제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송득범 변호사님께서 어떤 이야기 풀어가실지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떠들썩한 화제의 중심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데일리 탑 이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데일리 탑 이슈 주제는 바로 하지 말라고 소리쳤는데 준강강 20대 무죄입니다.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된 미성년자 2명을 무인 모텔로 데리고 가서 술에 만취하게 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아서 그 배경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좀 씁쓸한 내용이네요, 변호사님.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A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경에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된 여중생 D양과 E양과 함께 자신들 차량에 태워서 경기도 한 무인 모텔에 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텔방에서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D양 등에게 계속 술을 마시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D양과 B씨와 C씨는 E양과 그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D양 등은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로 성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검찰은 A씨 등 3명에 대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간했다는 이유로 중강간과 특수중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서 그 피의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법원이 해당 남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해요. 이 재판부의 판단 결과도 좀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거든요. 재판부는 이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에 따라 이제 유무죄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지적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판시한 사항에 따르면 공소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했다는 것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 당시에 피해자들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상태 및 언동 등에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정도의 의식과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판단 능력이 없었다거나 평소에 비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치하면서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알코올이 기억 형성의 실패를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검찰 측은 이제 공고 사실을 통해 여성 1명을 강간한 남성 2명에게는 이제 중강간, 다른 1명에게는 특수중간간을 이제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는데요. 중간간과 특수간간, 왜 서로 다른 기준, 다른 죄가 적용된 거죠? 네, 일단 그 기사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으로 적용법조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리 확인되지는 않아서요. 다만 이제 그 기사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적용법조를 통해 제가 조금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는
특수 준강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 해당 조문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범죄의 태양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아니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을 범할 경우에는 특수 준강간으로 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에 등장하는 C씨의 경우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B씨의 경우는 자신은 혼자서 준강간을 범하는 고의, 그러니까 단순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고, C씨의 경우는 B씨가 이제 이 양에 대해서 준강간을 범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자신도 합동해서 준강간을 범한다는 고의를 갖고 있었다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 점을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렇군요. 중간간과 특수간과 좀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처벌은 어떻게 다른지도 좀 알려주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그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중간간의 적용 법조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내용이고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특수 중간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 중간간의 경우는 일반 중간간에 비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특히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비동의 강간죄 동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비동의 강간죄 좀 생소하게 느끼실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최근에 들어서 입법 논의라든지 첨예한 의견 대립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기사에 나타난 류호정 의원의 주장 취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강간죄 같은 경우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고,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취중에 일어난 강간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서 검찰은 주로 준강간죄를 적용하고, 폭행과 협박을 입증하는 것보다 억지로 술을 마셨다거나 취했음을 증명하는 게 검찰 입장에서 더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법원의 입장은 안 취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판단 능력이 없었다거나 평소보다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 3명, 20대가 명백히 중강간죄 혹은 강간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라는 결과가 나온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류 의원은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점에서 바로 비동의 강간죄가 신설이 필요한 이유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 성교에 대해서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정의 부분도 변호사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행 형법상으로는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해서 범할 경우에 강간죄로 벌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형법상 강간죄의 규정 자체에서 폭행, 협박 자체를 아예 삭제해서 폭행, 협박이 없는 경우에도 비동의라는 문구를 넣어서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의 형법상 폭행, 협박을 범행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를 둔 채로 비동의 간음죄라는 죄명을 신설하자는 논의가 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관계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에 나아갔다면 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비동의 간음죄, 비동의 강간죄의 규정 취지입니다. 결국 입증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논란의 소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동의냐 비동의냐 이 여부는 사실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입증이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이 류 의원 측은 이 무죄 기사를 여야 대선 후보에게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기사에 보도된 사항 자체가 너무나 이제 문제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처벌 법규라든지 해당 구체적인 사실관계상 문제가 있는 지점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 무죄에 관련된 기사를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게 공유한다고 했고요. 두 대선 후보 모두 이 강간죄의 개정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다, 이게 류 의원의 생각이고요.
류 의원은 두 후보가 강간죄 개정의 소극적인 데에는 무고죄에 대한 두려움이 엿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 지점에서 두 후보조차도 피해자들을 일단 꽃뱀으로 의심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현실에서 무고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의 수는 같은 기간 성폭력 범죄 기소 피의자 대비 0.78%에 불과하다.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의 무고 맞고서는 84.1%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사건 이야기도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경찰이 사실혼 관계 아내의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남성을 상대적으로 좀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있는 단순 준강간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이제 검찰이 법률 검토 끝에 이를 친족 준강간으로 바꿔 기소해 중형을 좀 이끌어낸 그런 사실이 밝혀졌죠. 먼저 이 해당 사건 어떤 내용이 좀 살펴주세요. 네, 이 사건 기사에 따르면 피고인인 A씨는 지난 9월 27일경 경기도 화성 동탄 이신도시에서 동거하던 B씨의 집에 잠들어 있던 B씨의 사촌 여동생 C씨를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네. C씨는 B씨의 식당 일을 돕기 위해 같은 달 초부터 한 집에서 살았고 사건 당일에는 지병 치료를 위한 약을 먹고 잠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A씨는 당시 이제 술에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C씨는 언니 B씨의 부탁으로 A씨에 대한 고소를 포기하려다 마음을 바꿔서 같은 해 10월 22일 이제 실행에 옮겼고 경찰은 한 달여 수사 끝에 A씨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서 우선 검찰에 송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경찰은 일단 해당 사건을 단순 준강간 혐의로 적용을 한 반면 검찰 측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검찰 측의 판단 덕분에 중형이 이끌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도 좀 자세히 살펴주세요. 네,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단순 준강간으로 송치했던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달리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A씨와 B씨가 3년 동안 한 집에서 일반 부부처럼 살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아내의 친족을 성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기준으로 적용을 했고요. 실제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위 성폭법 제5조 5항에서는 친족의 범위에 사실혼 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경찰이 법률을 너무 소극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제시됐고요. 또 수사 결과 A씨가 피해자인 C씨에 대해서 처제라고 호칭하기도 했고 C씨는 가해자인 A씨에 대해서 형부라고 각각 호칭했던 점도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검찰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 가중처벌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A씨를 지난 1월에 그 친족 준강간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검찰의 공소를 받아들여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제12부에서는 전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와 5년간의 취업 제한까지 함께 명했습니다. 그렇군요. 판결 후 경찰 측은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 두 사람이 법률상 혼인한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혼 여부를 따져봤는데 부부 사이를 볼 수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해요. 과연 이게 납득 가능한 해명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 경찰 측에서 처음에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다. 친족강간죄 같은 경우에 법률상 원칙적으로는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니까 그 설명은 수긍이 가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혼 여부를 따져봤으나 부부 사이로 볼 수 없었다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법률적인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혼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냐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비춰봤을 때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단지 혼인신고만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해서 사실혼이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실혼과 동거의 경계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에 실질적으로 사실상 부부인데 혼인신고만 안 된 것인지
그런 부부로서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동거만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실체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 모두 3년 이상의 사실상 부부로서의 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이 나타났고요. 그에 비춰보면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인정된 것이고, 그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도 인정이 되고, 따라서 사실상 친족도 인정된 상황인데, 경찰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으로 법리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었냐를 기준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법적으로 굉장히 여러 차례 있잖아요. 그렇죠. 위자료 산정에서도 그렇게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재산분할도 마찬가지고, 각종 연금 수령이나 상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정확한 기준으로 사실혼 관계를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 법률혼이랑 차이점을 기준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기준으로 보면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실혼 관계에 기한 재산분할 청구 재판이 벌어질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혼인 실체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일단 동거의 기간, 두 사람이 부부로서 동거를 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결혼식까지 당사자 사이에 올린 것인지, 그 다음에 자녀의 유무, 기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두 사람이 부부로 인식될 만한 실체가 있었는지, 이 점을 자료를 통해서나 혹은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나 입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에 대해서 입증할 경우에는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장기간 동거한 부부간에 해소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혼인신고가 안 됐으니까 위자료도 못 받는 거 아닌가, 재산분할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모두 우리 법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제 준강간 혐의였냐 내지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였냐에 따라 형량이 굉장히 달라지게 됐다, 중형이 덕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형법상 준강간죄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가중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 구체적인 효과는 준강간 같은 경우는 법관의 재량에 따른 장량 강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가 있는데요. 친족 준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량을 감형하더라도 최소 3년 6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 3년 범주에 들어와야 하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가중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우리가 이런 성범죄에서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블랙아웃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블랙아웃 됐다는 거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 하는 경우 가해자들이 정말 많았죠. 그런데 이제 최근 대법원에서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만취 피해자의 상태를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분해 심리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다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블랙아웃, 패싱아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의식과 관련해서 하도 쟁점이 많이 되다 보니까 명확한 그 기준에 대해서 설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설시한 내용에 따르면 블랙아웃은 과거에 이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 일시적인 기억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지칭하고요. 패싱아웃은 위험할 정도로 높은 등급의 알코올 때문에 깊은 수면 상태로 빠지는 의식 상실 상태를 지칭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해 처벌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블랙아웃, 제가 말씀드린 개념상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행동한 것을 지칭하자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단지 기억을 일부 잃었을 뿐이고, 패싱아웃 상태가 되어야만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된다고 이제 구체적인 기준을 좀 알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법원에서는 단순한 음주 블랙아웃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심신미약이나
심신 상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변호사님께서도 성범죄에 관련한 사건을 다루시면 많이 느끼시겠지만 결국 증거, 진술 네. 이런 것들에 좀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좀 올바른 증거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술만으로도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는 사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가해자 측도 그렇고 뭐 피해자 측도 그렇고 항상 입장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런 강간 사건에서 죄의 유무를 판가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랄까 증거가 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당사자 간의 은밀한 공간에서 둘만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범행 전후 당사자 대화 등에서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정황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이나 상해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 이런 간접적인 증거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고요. 설사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범행 전후의 대화나 뭐 상처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거나 가해자가 일관성 있게 부인하거나 혹은 가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의 상당 부분에 불일치하는데 신빙성을 따져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라고 하면 비록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그 강간죄 등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어서 핵심적으로 실무상 벌어지는 그 강간이나 이런 범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그를 포함한 나머지 객관적인 간접적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사자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강제로 그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인지 그거에 따라 성립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이런 성범죄 굉장히 중한 범죄죠. 피해자가 된다면 당황하고 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좀 우왕좌왕하게 되실 텐데 피해자 측 입장에서라면은 좀 성범죄에 내가 대상이 됐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초동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만약에 피해자가 되신다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뭐 자신의 몸에 이제 그 범행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우선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여성 수사관 등을 통해서 증거 수집 절차를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해바라기 센터라고 해서 성범죄 피해자들만을 위한 피해 진술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사관도 뭐 여성 수사관으로 배정을 해주시고 또 진술과 관련해서 일반 수사 절차와 좀 달리 피해자가 심신의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혹은 가족 간의 어떤 성범죄가 벌어진 상황이라고 하면 그곳에 이제 머무를 수 있는 도움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서 본인이 겪은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차분히 진술을 하시면 그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을 하셨던 사항들 자체가 객관적인 증거, 일관된 증거로 인정이 돼서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와 같은 경찰 내부에 마련되어 있는 다양한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을 아신 상태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된 진술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초기부터 좀 여러 상담센터라든가 아니면 변호인의 조력 받으셔서 잘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변호사님, 사실 또 반대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시는 분들도 생기고 있어요. 아무래도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억울하게 또 혐의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가해자 측,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 아까 피해자 측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해바라기 센터도 말씀을 드렸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이제 그 국가에서 임명을 하게 되어서 조력을 도와주는 상황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피의자로 이제 몰리는 상황이 되게 되면 반드시 초반부터 이제 변호인을 선임을 하셔서 본인의 이제 진술의 일관성 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뭐 본인은 마냥 억울함만을 호소하시다가 당초에 초동에 진술했던 사항과 나중에 이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진술한 사항과 불일치하는 사항에 따라 본인의 진술이 번복이 되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이제 그 단정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럴 경우는 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초반부터 변호인을 통해서 그 조력을 받으시면서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해자로 몰린 입장이든 피해자로 내몰린 입장이든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증거 같은 것들을 확보해 두시고 일관된 진술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꼭 변호인 조력 받으셔서 해결하시는 게 좀 적절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 마치 평행이론처럼 돌고 있는데요. 시사토론 천지인에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이슈를 전하는 천 함께 보시죠. 누가 사토시인가입니다. 재판을 통해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드러날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사실 요새 굉장히 화두죠. 네, 몇 년 새 굉장히 부상한 코인인데 이 비트코인 먼저 탄생설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지 이거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뭐 비트코인 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그렇죠. 정도가 됐거든요. 이 비트코인 유래와 관련해서는 2008년 8월경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게재한 A4 용지 9장 분량의 짧은 논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인터넷에 공개된 그 짧은 논문에서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해당 논문의 저자는 은행이 필요 없는 새로운 전자화폐를 제안했고요. 비트코인 1:1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내용을 그 안에서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생소했고 사람 보유한 사람들도 없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채굴도 활성화가 되고 거래도 활성화되면서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해서 비트코인 한 개가 이제 6만 달러가 넘는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이 현재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와 함께 약 100만 개, 이거 지금 현재 시가로 하면 얼마인가요 도대체? 이 100만 개의 비트코인 소유권을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플로리다주의 법원에서 2013년에 사망한 데이비드 클라이언이라는 사람의 유족이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사람을 상대로 약 100만 개의 비트코인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약 100만 개의 비트코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시세로 640억 달러, 한화로 하면 약 75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클라이먼의 유족은 클라이먼과 라이트가 모두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다라고 주장하면서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가 그 채굴해서 소유하고 있다는 비트코인 100만 개 중에 절반이 유족의 몫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호주 출신의 프로그래머인 라이트는 지난 2016년부터 자기가 비트코인의 단독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재판이 지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라이트는 이제 자신이 비트코인의 창시자다, 단독 창시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 라이트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좀 우세한가 봐요. 네. 그 라이트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을 때 당시에 이제 세간의 평가는 이제 단순한 해커이자 사기꾼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 100만 개와 관련해서도 당신이 진짜 나카모토 사토시가 맞다면 그 암호화폐에 잠겨 있는 비밀번호만 공개해서 그냥 꺼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소송의 당사자 쪽의 유족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클라이먼이라는 사람의 경우는 그의 컴퓨터 지식을 고려하면 정말로 비트코인을 창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평가가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가 2016년 5월에 자신이 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주장을 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니까 이를 사흘 뒤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자기의 주장을 철회했던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지금 이제 재판이 벌어지면서는 또 자기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말을 바꾸는 일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이들 두 인물 외에도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로 추정되는 인물은 많았어요.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까지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개,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창시자이면서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고요. 그에 대해 이제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추정됐던 인물은 매우 많았습니다. 그 가상 거래를 통해 비트코인을 받은 최초의 인물은 할핀이라는 그 가상화폐의 개척자가 지칭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핀이라는 사람이 나카모토가 아니냐라고 이제 추측을 받기도 했는데 그 본인이 2014년 8월에 그 근위축성 경화증이라는 이제 희귀질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나는 그 비트코인 창시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었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혹시 이 사람이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니냐라고 이제 지칭됐던 인물은
미국 LA 근교에 사는 일본계 미국인 도리안 나카모토라는 사람도 이제 그런 의심을 받기도 했다고 해요. 그 2014년 3월에는 뉴스위크가 실제로 도리안이 이름도 이제 나카모토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도리안이 비트코인의 창시자다라고 이제 지목하는 그 표지 기사를 실으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전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던 도리안은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진 후 자기의 이제 직장 생활이 힘들어졌다. 그리고 자신은 비트코인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또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네. 또 세 번째로 이제 같은 해 이제 금융서의 저자인 도미닉 프리스비라는 사람도 자신의 책을 통해서 컴퓨터 엔지니어이자 법률학자인 닉 사보라는 사람이 나카모토 사토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보라는 사람과 나카모토는 글 쓰는 스타일이 비슷하고 둘 다 경제학자인 칼 맹거를 참조했고 또 사보가 가상화폐 도입을 초기에 시도한 디지캐시라는 곳에서 일했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정작 그 당사자로 지목된 사보는 나는 나카모토가 아니다. 하지만 감사하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이 세기의 재판, 세기 재판이라고 불릴만한 것 네. 같아요. 이 세기의 재판에서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밝혀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비트코인 그 당사자의 정체를 둘러싼 의문이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언론에서 지목된 당사자 혹은 어떤 책에서 이 사람일 것 같다라고 지목됐던 당사자들로 이제 여러 명이 지적됐다가 당사자가 부인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재판이 열리면서 그 재판에서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각자 어떤 주장을 하고 증거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해당 재판에서 이 세기의 재판에서 그럼 진짜로 나카모토 사토시의 정체가 밝혀질까 이게 지금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의 주장대로라면 라이트가 비트코인의 공동 창시자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라이트는 자신이 비트코인의 단독 창시자라고 하면서 클라이먼의 역할은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자기한테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창시자를 둘러싼 지금까지 오래된 그 논란이 나카모토가 이제 한 사람이냐 아니면 복수의 인물이냐 뭐 그 혹은 그녀 그들이냐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바뀐 상태고요. 그래서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 해당 소송 자체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우리가 2008년으로 돌아가서 이 논문을 봤다면 당장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좀 네. 재미있게 얘기를 나눴지만 이 가상화폐 때문에 사실 변호사 사무실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럼요. 많아요. 네, 요즘 네. 사기 사건 같은 거 굉장히 네. 많고 네. 허위의 거래소 같은 거 만들어 두고선 네. 특히 이런 휴대폰으로 거래하시는 거에 익숙지 않은 노령층 공략하는 그런 사기 사건도 굉장히 네. 많거든요. 이 반드시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투자 목적으로서도 네. 그렇지만 좀 이런 사기 사건 관련해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다음 소식 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카된 아파트 거실 월패드입니다. 아니 국내 몇 곳의 유명 아파트 월패드 해킹을 통해서 사생활 영상이 유출이 돼서 경찰이 수사에 도입했다고 하는데 네. 저 지금 이 기사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요즘 아파트에 다 월패드 그럼요.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이 월패드 일단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월패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도어록, 조명, 난방 등 가정 내 그 사물 인터넷 IoT 기기를 원격적으로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방문자가 뭐 지금 있는 곳 외에 이제 공동 현관이나 아니면 자기네 그 해당 호실의 현관에 왔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제 스마트 장치고요. 상단에는 이제 카메라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월패드는 전체 세대가 그 공동현관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동망을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따라서 이제 한 세대에서 해킹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그 해킹받지 않은 나머지 세대들까지 그 소위 얘기하는 해킹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 이 점이 지금 드러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왜 4차 산업혁명이다 했을 때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기술이 이 사물 인터넷. 그럼요. 이 얘기 나오잖아요. 네. 이 사물 인터넷에 어떻게 보면은 집 안에 이 접목된 가장 최신식 기기가 월패드 같아요. 그럼요. 저희 집도 생각해 보니까 이 월패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1층 현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죠. 우리 집 앞도 확인할 수 네. 있고 택배가 왔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고 전화기도 부착이 되어 그럼요.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그러고 보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다 집안이 촬영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 너무 소름 끼친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월패드 해킹 아파트 리스트가 최근 온라인에 올라왔다고 전해졌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벌어진 일인가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많이 놀랐는데 27일 이제 보안업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경찰청이 최근 온라인에 유포된 월패드 해킹 아파트 리스트에 오른 공동주택 700여 곳 중에서 일부에서 실제로 해킹 흔적을 확인해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문제의 영상 유출과 유통 등 세부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서 이에 가담한 해커들을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문제 리스트는 최근 일부 다크웹, 특정 브라우저만 접속 가능한 비밀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올라온 내용에 보면 국내 아파트의 월패드 카메라를 통해서 불법 촬영한 영상이 유출되고 있고 그 리스트와 함께 퍼졌다고 하는데요. 그 리스트에는 서울, 경기 같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울산, 제주, 경북, 포항 등 전국 각지에 산재한 아파트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석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네. 데이터다, 그럼요. 이제 정보다 네. 이렇게 네. 말을 하잖아요. 결국 이 정보나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생활에 이점을 가져오고 생활이 편리해진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이렇게 역으로 내가 생활을 편리하게 좀 이롭게 하려고 설치했던 기기가 내 네. 사생활, 내 정보들을 마구마구 유출하고 있다면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럼요. 예. 월패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첨단 사물 인터넷 의 편의성, 직접 리모컨 하나를 사용해서 에어컨도 컨트롤하고 집안에 있는 각종 전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편리성을 누리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집안에서의 사생활이 그 컨트롤하고 있는 월패드를 통해서 노출되고 촬영될 수 있다는 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보다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요즘은 집에 공동주택에 다 월패드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려가 더 되는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 정부가 이 월패드 해킹에 대해서 뭔가 대책 마련 나섰다면서요? 네, 이에 대해서 정부도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업계에 따르면 해킹 한 번에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전체가 털릴 수 있는 구조가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그 월패드를 사용할 경우에도 세대 사이의 망을 분리하도록 필수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월패드나 웹캠 등 홈 네트워크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면 해킹에 의한 사생활 정보 유출이나 랜섬웨어 공격에 의한 홈 네트워크 기기 기능 마비 같은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경고를 했고요. 따라서 이 지침에 따르면 홈 네트워크 기기에 대한 그 제조업체에서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완하도록 하고 코딩이라든지 알려진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 이용자는 그 기기 자체에 또 암호를 설정하는 등 보안 수칙을 지키도록 그 대책들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집이라는 공간은 온전히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나의 내밀한 사생활이 보장돼야 하는 그런 공간인데 사생활 유출이 요즘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사생활을 유출한다거나 동영상 유포한 행위 같은 경우 남들의 집안, 남의 사생활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 어떤 처벌 내려지게 되나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이 적용법조를 검토하자면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이 법률에 이 상황에도 적용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관해서 피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 자체를 처벌하고 있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 의사에 반해서 유포한 자에 대해서도 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는 한 번 더 나아가서 이런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비동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에 대해서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월패드에 설치된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동의받지 않은 타인의 그 사생활에 촬영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제조한 사람은 물론 이에 대해 유포하면서도 소지하거나 구입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해커들의 경우에는요, 이제 이 다크 웹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일단은 위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대상자 리스트에 나온 것만 해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에 피해가 광범위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당국에서 단순히 어느 한 곳에 경찰서가 나서는 상황이 아니라 전국에 지금 그 수사 당국이 공조를 통해서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 수사 당국에서는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나 기타 디지털 범죄와 관련해서 상당한 기술을 축적하고 있어서 수사 당국의 의지를 감안하면 단지 말씀하신 것처럼 다크웹 같은 보안성이 높은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해킹범한다든지 어떤 범죄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잡는 거는 시간 문제일 뿐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수사 당국에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공동주택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어떤 대응들이 필요할까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사용자 측면과 이제 하는 관리 주체 측면 모두에 대해서 지금 관련 당국에서 이제 조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일단 기기 이용자는 해킹의 예방을 위해서 암호 설정을 하는 것을 귀찮아서 보통 설정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쉬운 번호로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암호를 반드시 설정을 하고 또 보안 업데이트, 카메라 렌즈 가리기 등 같은 일상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파트 관리소 측에는 이제 관리자 비밀번호에 대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방화벽이나 보안 장비 등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운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기기들 제대로 활용하고 우리가 네. 편의성을 이용하려면 이 보안 부분에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소식 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윗 방정 2천억 원대 소송당한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CEO가 자신이 날린 트윗으로 인해서 2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하는데 네. 이분 굉장히 SNS 활발하게 네, 하시잖아요. 네. 아니 어떤 내용인지 좀 네. 설명해 주시죠. 예. 평소에 돌발적인 트윗을 해서 주식시장을 그러니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포함해서 시장을 뒤흔드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앨런 머스크가 2018년에 올렸던 한 트윗 때문에 소송에 휘말렸다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투자은행인 JP 모건이 최근 이제 머스크의 트위터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억 6,220만 달러, 한화로 치면 약 1,900억이 넘는 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JP모건은 해당 앨런 머스크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서 머스크가 악질적으로 콜옵션 계약을 위반했다. 콜옵션이라는 건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다가 위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언론에 보도된 소장 내용에 따르면 JP모건은 2014년에 테슬라 보통주에 대해서 주당 560달러에 매입하겠다는 이제 콜 옵션을 체결했는데 2018년 8월쯤에 머스크가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만들 수 있다. 자금은 이미 마련돼 있다. 이런 내용의 트윗을 올렸고 그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요동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JP모건은 머스크가 해당 트위터를 한 열흘 뒤에 콜옵션 행사 가격을 424달러로 한 차례 낮춰야만 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는 484달러로 최종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의 당사자였던 테슬라가 지금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소장이나 언론에 밝혀져 있습니다. 변호사님, 은행이 이렇게 최대 고객을 고소하는 거 매우 이례적이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 전문가들은 은행은 그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중시하고 더군다나 앨런 머스크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기업인인데요. 근데 이 최대 고객을 고소한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머스크를 고소했다는 이 내용은 그 머스크랑 협력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문제된 트윗에 대해서는 그 미국의 증권 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하는데요. SEC에서 제재를 실제로 받기도 했습니다. SEC는 주가의 조작이나 변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데 머스크가 시장을 오도했다는 이유로 증권 사기 혐의로 이제 기소까지 이르렀었고요. 뭐 상장 폐지해서 개인 회사로 만들겠다고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거는 증권 사기로까지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이제 SEC의 초반 이제 기소에 대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었다가 미국에서는 기소인부제도라고 해서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데 뭐 테슬라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약 뭐 473억 원에 달하는 4천만 달러 벌금을 무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상황에 대해 테슬라 측은 어떤 입장 내놓고 있나요? 네, 이번 소송에 대해서 테슬라 측은 이제 기업 자체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2019년에 이제 테슬라 측에서는 JP 모건의 행사가 조정을 두고 그 테슬라의 주가 변동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불합리하고 기회주의적인 움직임이었다라고 비판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할수록 오히려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스톡 옵션, 그러니까 주식 매수 그 선택권 행사를 통해서 수천억 원대 세금을 줄이는 등 이득을 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앨런 머스크가 이날 행사했던 스톡 옵션을 포함하면 그 정부에 내야 되는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 액수가 무려 35억 달러, 그러니까 4조 1,600억 세금만이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대신에 이제 스톡 옵션에 대한 세금은 스톡 옵션의 행사 가격과 행사 당시의 실제 주가 차이의 40% 가까이로 매겨진다고 하는데요. 네. 머스크가 부여받은 행사 가격은 주당 6.24달러로 고정되었는데 주가가 만약에 하락한다면 그 앨런 머스크가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뭐 사상 최고가 1,229달러 기준으로 내야 될 세금은 당초에 주당 무려 481달러에 달했는데 그 앨런 머스크가 스톡 옵션을 계속 잇따라서 행사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당 세금 부담이 421달러, 주당 60달러 가까이 낮아졌다고 얘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환산해서 보면 뭐 4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 약 5,700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뭐 그냥 유명인에 불과한다면 뭐 어떤 식으로 자유적인 발언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겠지만 그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그의 말 한마디에 그럼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도 요동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한 피해자도 양산되고 있는 만큼 좀 조심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송득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오늘 11월 30일까지 205회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뵀었는데요. 오늘 데일리송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는 생생법률쇼 제작진의 마음입니다. 토이의 뜨거운 안녕을 선정했는데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뜨거운 시간들 정말 아름답고 소중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자